광주의 시위와 김대중의 연결고리를 찾은 합수부는 서울의 연행자들에게도 똑같은 자백을 강요했다.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어요. 바뀌어갖고 제가 중심이 아니라 위에 중심을 만들어 놓고 저를 자꾸만 어느 조직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 몰랐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고 나서부터 사건 내용이 바뀌어진 겁니다. 김대중 씨가 내란을 하려고 했다는 거 사실 맞지 않느냐, 당신이 봐도 그렇지 라는 쪽으로 이 진술을 이제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24명의 조서가 하나의 각본으로 맞춰져 갔다. 김대중에게 내란 음모에 더해 치명적인 용공 혐의까지 더 씌워졌다. 김대중 죽이기의 시작이었다. 김대중의 지시에 의해서 이북에 몇 번 갔고 김일성을 몇 번 만났으며 조총련 돈 가지고서 자금 가지고 정치를 했다고 해라.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진술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내게 돌아와서 내가 어떤 결과적으로 해를 보면은, 글쎄 그것도 두려운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차라리 그건 낫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진술서를 써주면 죽는 건 내가 아닌 김대중이에요. 시나리오의 목표는 김대중의 사형. 이를 위해선 김대중의 반국가단체 수개째 혐의가 필요했다.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진술을 거부하면 모진 고문이 이어졌다. 딴 방으로 딱 데리고 가더니 팔가 벗기고 두들겨 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내가 발가 벗기운다는 그 수모가 어떠합니까? 그 수치심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얼마나 맞았든지.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문실 벽에 붙은 조직도는 빈칸이 하나씩 채워졌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진행된 수사의 마지막 과제는 김대중과 정동련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 역할은 김상현에게 주어졌다. 이로써 김대중과 광주 항쟁은 자연스레 연결됐다. 수사관도 내가 직접 임명식도 없는 가서 김대중 다음 날부터 가서 데모자고 봐도왔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상현 씨를 넣으니까 그 자유스럽게 된 거죠. 그 얘기가. 그래서 김상현 씨를 수사관들이 넣는 게 좋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백을 했지요. 5.18 관계를 정동영이가 김상현을 만나가지고 김대중 선생한테 돈을 받아서 200만 원, 300만 원 두 번 받아 500만 원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학생대에 나눠주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파출소를 불지르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민중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겠다. 이것이 일종의 말해서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의 충실입니다. 그런데 정동영이라고 헌데도 본 일이 없어. 광주 항쟁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김대중에게 죽음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됐다. 80년 상황이 그냥 그저 죽이는 신용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광주에서 참 엄청난 학살이 저질러진 다음에 그걸 뭔가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하여튼 풀어내야 되는데, 그 피는 피로 많이 씻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물론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이제 의미에서겠습니다만, 그 피를 씻어내려면 또 피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거는 김대중이라는 피가 전두환 씨한테 필요하지 않았어요? 계엄군이 물러나자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몰려나왔다.
교통이 두절돼 걸어서 다녀야만 했다. 도청 상무관 앞은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섰다. 시민들은 상무관에 마련된 영안실을 돌며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찾아 나섰다. 그곳에선 매일같이 장례식이 열렸다. 그 시각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다. 광주를 드나드는 모든 길은 차단됐고 시위 전화도 끊어졌다. 보급로의 차단으로 생필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열렸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 속에서도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며 고통을 분담했다. 그야말로 민주적 공동체의 실현이었다. 도청 앞 광장에선 매일 궐기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토론도 자유롭게 진행됐다.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군 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연행자 석방 등 7개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수습대책위원들은 시민으로부터 회수한 무기 일부를 들고 계엄 당국과 협상에 들어갔다. 제안을 하면은 토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나씩 가야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그건 여기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상부에 문의해야겠다고. 그러면 자기들 그 작전 그 연락망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는 물어보고 나와서는 아예 안 된다 건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다음 안건 그 7안건 8안건이 그대로 그냥 아무 무슨 결정한 것도 없이 넘어가는 것이죠. 수집하는 것은 말이야 비리 활갈해서 수집을 해놨는데 출고한다는 것은 말이야 출고한다는 거. 그러나 계엄 당국의 반응은 완강했다. 모든 무기를 반납하고 해산하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다. 계엄군의 요구를 수용해 무기 회수를 결정한 수습대책위의 방침에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총기가 있음으로써 아무리 계엄군이라도 함을 못 들어오지 않으면 시간이 연장되고 그러다 보면은 타 도에 많은 강주의 이란 분위기들이 그 군부 독재에 항거한 그러한 서식들이 전국으로 알려질 거 아닙니까? 입으로. 하지만 계엄군의 압박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고 있었다. 공수부대의 재진입 작전이 임박한 것이다. 그 다음 날 갔을 때는 우리가 이 콘서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콘서트 저쪽 문을 운동장 연병장 있는 문을 싹 열어요. 저 보세요. 그래 보니까 헬리콥터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휙 돌고 있는 상태. 헬리콥터가 한 6대인가 돌고 있어. 또 탱크가 한 20몇 대로 보여. 꼭 20몇 대인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탱크가 그 발진을 하고 있어요. 그 탱크 소리 있잖아. 그 특유의. 5월 25일 오후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전투교육사령부로 직행했다. 친애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최규하 옳시다. 최규하는 시민 대표조차 만나볼 시도도 하지 않고 성명서만 낭독한 후 서울로 올라갔다. 최규하 대통령 내려오신 25일 날 그날이 바로 작전한 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자마자 작전하게 되면 대통령이 작전하라고 한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 작전을 하도록 계획을 했던 날짜를 잡은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내려갔다 오는 시간을 택해서 작전을 함으로써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제가 한나라의 장군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그런 몽해를 씌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연기했죠. 계엄군의 신의 진입 소식에 수습위원들은 최종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계엄군의 최후 통첩은